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국제유가 대란.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국제 유가가 세계 경제에 빨간불을 깜빡깜빡 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떨어져서 이제 국제 유가 폭등세가 끝났다. 국제 유가 폭등세가 끝났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큰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해소됐다. 이래서 세계가 상당히 환호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 지금 물가가 조금씩 안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국제 유가의 도움, 국제 유가 하락의 도움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6월 12일 날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유가가 지금 86.69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조만간 자칫하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절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가 상당히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미국의 대표적인 유종이죠. 이게 장중 한때 8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경고등이 깜빡깜빡 나온 것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연준이 물가를 잡았다, 또 골디락스다, 연착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공포.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CPI가 3.3%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고, 또 PCE 물가도, 근원 물가조차도 4%대 초반, 이런 정도면 조금씩 잡을 수 있다라고 낙관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될수록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특히 지금 미국의 휴가철, 이제 노동절이 끝나면서 휴가철이 끝났습니다만은 휴가철에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한 여행객들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 이 가솔린 값, 또 경유값, 이런 게 많이 올랐거든요. 유가 수요가 엄청나죠. 예, 거기다가 지금 밤사이에 오페크 플러스,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에다가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 카르텔 중에서 가장 큰 원유 카르텔이죠. 국영 사우디 통신이 현재까지 감산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시한부 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장하겠다. 사우디는 7월 달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씩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국제 협약에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모범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감산을 하면 사우디의 원유 판매 수입 대금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지지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7월 달부터 감산을 해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세계 경제에는 아주 긴장감이 도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도 지금 한국의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2%로까지 떨어져서 2%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금리 정책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달 소비자 물가 3.4%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폭염도 있었고, 특히 비가 많이 온 그 반사 효과로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제 유가에
전체 CPI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추석을 맞아서 덩달아 추석 수요와 맞물리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물가가 올라간 것은 네. 기저 효과로 해서 역기저 효과죠. 작년 바로 이 8월 달에 물가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또 기저효과가 있네요. 예,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국제 유가로 인한 석유 가격과 석유 제품 가격이 지난 7월 달,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 30% 떨어져 주면서 네. 국제 전체 CPI를 안정세로 지지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시면 지금 휘발유값 다시 지금 1,800원대 앞에까지 지금 깜빡깜빡 가 있죠. 부담이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이 물가에 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국제 유가 원유 의존도가 100%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어떤 이 여러 가지 경제적 충격이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국제 유가 원유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 가장 큰 손이었거든요. 중국이 경기가 좋으면 원유를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랐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오른다. 네. 이것은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원유 소비를 늘리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목리가 상당한 영향을 지금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인도에서 곧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사우디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뭐 있다는 외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국제 유가 문제와 관련해서 네. 빈살만을 좀 인하 쪽으로 유도해낼 수 있을지 그런 국제적인 리더십이 기대되는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회담 내용도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오늘 또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 있고요. 아세안 10개국 거기다가 일본 기시다 총리 또 중국의 리창 총리 한중일 정상까지도 모여 있습니다. 네. 자, 이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회담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회의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은 아세안이라는 동남아 국가 연합 여기 10개 나라가 현재 지금 있죠. 거기다가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시아 거의 전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3개국이 국제회의체를 1998년에 발족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아세안은 1960년대에 출범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자유진영의 국가들로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대탕트를 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도 다 참여를 하면서 이념의 장애가 없는 그야말로 아시아의 경제 동맹, 아시아의 경제 번영을 위한 국제기구로 발전을 했고요. 거기다가 한중일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을 뺀다 하더라도요. 아세안만으로도 유럽연합의 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제적 잠재력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죠. 거기다가 한국, 일본 또 중국이 포함되면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아세안은 네. 경제 성장 발전 속도가 조금 늦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좀 적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세계 공장의 중심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고, 특히 아세안은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최근까지 전쟁을 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요.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청년기로 들어서거든요. 젊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 미래 가능성도 높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천연 자원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각종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지금 아세안 플러스 3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 자카르타가 바로 아세안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원래 1965년에 출발할 당시부터 인도네시아가 중심 역할을 했고요.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거지만 올해 이제 그 아세안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에서 회의를 갔습니다. 아무튼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그런 어떤 그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분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본인을 향한 조언에 버럭 화를 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G20 회담이 아세안 정상회담 이어서 바로 인도에서 지금 열리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해서 왜 참석하지 않을까를 둘러싸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G20 불참을 둘러싸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담에 가장 오래된 개근생입니다. 네. 다른 나라는 정상들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G20 정상회담에 빠진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G20가 G7을 대체하는 G7보다 좀 더 키워진 그런 모임인데 중국은 G7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G7을 G20으로 만들 때 중국이 앞장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사실 G20에 나왔을 때 그 회원국들 중에서는 중국, 친중국 성향의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존재감도 있고 이 G20를 통해서 뭔가 미국도 압박할 수 있고 네. 또 중국의 국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도란 나라가 불편해서 그렇죠. 인도하고 국경 충돌을 하니까 그래서 안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시진핑 국가 주석만이 알겠지만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요. 네. 여기와 관련해서 인도도 불편하지만 그보다는 중국 국내 문제가 더 크다. 자, 중국에 8월 초만 되면 북대하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국어로는 베이다허 회의인데요. 이게 베이징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게 중국 공산당 중에서도 최고의 간부들 또 실력자들, 원로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중국 공산당의 앞으로의 향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회의거든요. 네. 공산당 위에 있는 공산당이라고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이다허 회의에 중국의 국가 원로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번 회의가 거의 그 반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안 나왔느냐? 이 국가 원로들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지금 국정 운영 노선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토로하고 이대로면 우리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당 운영에 동조할 수 없다. 심지어 원로들은요. 중국 인민대중, 민중들의 마음이 지금 당을 떠나고 있다. 당을 떠나면 중국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자, 특히 일부 원로들은 시진핑 앞에 두고요. 일부 참석한 원로들 네. 많이 불참했지만 굳이 참석한 원로들은 시진핑을 앞에 두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곤란하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예, 경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 베이다허에서 시진핑을 도와주지 않으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 앞에서는 말 못하고 시진핑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참모들 있는 자리에서 아니 나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동안에 역대 지도자들이 다 잘못한 문제를 지금 내가 수습을 하고 있는데 왜 역대 3대가 잘못한 것을 내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자, 3대라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 국가주석을 했던 후진타오, 장쩌민, 덩샤오핑 이런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덩샤오핑이나 후진타오, 장쩌민과는 노선이 다른 사실은 이 마오쩌둥 교조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특히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중국 공산당한테는 굉장히 아픈 사안이에요. 학생들 난리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을 들고 다니자요. 네. 나를 죽이라 하면서 자기가 죽었을 때 쓴 관을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당황한 중국은 지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중국의 부동산 업체 디폴트가 확산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외교부장,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 사라졌어요. 네. 설명도 없이 왜 교체됐다는 이유도 없이 지금 지도부가 교체되고 있는 많은 구설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최대의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난과 정치난 거기다가 사상 논쟁까지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난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는지 중국의 이 경제적 불안은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진핑의 어떤 타결책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빅테크 규제법, 유럽의 빅테크 규제법 대상이 곧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 DMA법이라는 유럽의 빅테크 때리기 법인데요. 자,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고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을 게이트키퍼란 게 골문 수문장. 네, 골키퍼. 예, 골키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는 자, 유럽의 문을 지킨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동안에 빅테크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앞당겨서 특히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네. 거의 모든 산업을 블랙홀처럼 다 잠식을 하고 연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는 빅테크가 나오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인류의 번영을 보장한다,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일방적인 환호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횡포, 갑질 이런 또 말들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독점을 그러니까 자신의 플랫폼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네. 중소기업을 때려잡는 갑 중에 갑.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카라구바, 네. 그죠? 네이버, 기네요, 뒤에가. 예,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예, 등등. 이런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경제적 효율을 오히려 빅테크들이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유럽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들에 대해서 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끼어 팔기 같은 거 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때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법을 이제 곧 발동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 일단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네.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아주 초대형 빅테크 플랫폼 회사죠. 거기다가 바이트댄서 이건 중국 회사입니다. 바이트댄스는 그 자회사가 틱톡이에요. 네. 틱톡도 요즘 구글의 유튜브보다도 오히려 지금 거기에 접속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7개 회사가 기준을 충족한 회사인데요. 일단 기준을 충족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회사예요.
근데 기준이라는 게 뭐냐? 점유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또는 사용자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유럽에서 삼성 갤럭시가 또는 삼성의 컴퓨터가 유럽의 비중이 현재 유럽의 디지털 규제법상의 포함이 어떤 되는군요. 독점 시장의 대상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디지털 규제법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럽의 빅테크 규제법은요. 플랫폼만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어떤 갑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영향력이 큰 회사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네. 하드웨어 회사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수단이 삼성전자의 갤럭시이기 때문에 예. 같이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EU가 곧 그동안에 45일간의 해당 기업 보고서를 쭉 검토해서 곧 오늘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규제법, 빅테크 규제법이라도 하죠. 거기에 대상이 되는 기업을 발표합니다. 네. 여기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로서는 플랫폼이 아니면서도 고민이 깊어지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뜩이나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지금 그 미중 간의 디지털 갈등 이런 속에서 또 고통을 겪고 있는데 EU에서도 또 한 번 고통을 겪지 않느냐. 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 EU의 디지털 규제법은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거래 당국에서도 이 대목을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한 세계가 디지털 문제를 둘러싼 빅테크 문제를 둘러싼 어떤 그 공정 규제에 크게 방향 전환을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규제 명단 발표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돌아와요 부산항해. 노래 제목이지 않습니까, 박사님? 부산 엑스포와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세안 플러스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이제 곧 이어 열리는 인도에서의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엑스포 유치에 열을 올린다 하는 그런 지금 또 다른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가 올 가을이거든요. 네. 이번 국제회의가 마지막 국제회의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산 엑스포의 사실 주제가가 공식으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란 노래 지난번 부산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도 직접 이 외신 기자들에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돌아와요 부산항해란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노력을 했는데 이번 아무튼 G20와 엑스포에서의 이 부산 엑스포 유치 마지막 총력전도 기대를 됩니다. 근데 이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얘기가 네. 누구 보고 돌아오라는 얘기냐 혹시 앵커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용필 씨는 아니잖아요. 원래 조용필이 아닌 다른 가수가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근데 그 가수가 네. 퇴계로에 있는 대형각에서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노래를 이어받아가지고 조용필 씨가 가사를 좀 바꿔서 돌아와요 부산에 했는데 누구 보고 돌아와야 하냐면요. 부산 사람들은 배를 타고 서울로 오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부산항에 돌아오라는 것은 부산을 떠나서 서울 유학 간 학생들을 돌아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요? 부산을 떠났던 일제시대 때 그때 떠났던 많은 우리 동포 해외로 나갔던 아. 특히요. 여기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긴 조총련. 네. 조총련이 한때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없을 때 일본에서 한국 민족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친북 단체였죠. 친북 단체라기보다는 북한의 기구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70년대에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조용필의 노래와 함께 한국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해외 동포들 또 외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 초청 제1동포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총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고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한국에 와 보니까 일본에서 들었던 선전하고 많이 다르다. 이래서 조총련을 대거 이탈하고 조총련이 그때부터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각의 일부 국회의원의 조총련 행사 방문을 둘러싸고 지금 나라가 그 이념 논쟁에 크게 휩싸여 있는데요. 아무튼 돌아와요 부산항에 자 우리나라의 주류 메인 스트리임으로 또 엑스포도 유치를 하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계가 부산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국제유가 대란, 아세안 +3, 시진핑 분노, 빅테크 규제법 돌아와요 부산항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